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90년 전 유럽의 한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인물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평범한 청년에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독재자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틀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광기 어린 독재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어머니는 상당히 젊은 편이었죠.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평범한 아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무원의 길을 걷기를 바랐습니다만 아돌프는 전혀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동경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천재적인 재능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솜씨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건물이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예술적 꿈이 좌절되면서 시작됩니다. 비엔나의 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험을 봤지만 계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할 정도로 비참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히틀러에게서 훗날의 악행을 예고하는 특별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자원 입대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오스트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는 당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히틀러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4년간 지속된 전쟁 동안 다른 병사들이 지쳐가고 전의를 상실해갈 때도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자세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일반 병사로서는 거의 받기 어려운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군대에서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죠. 이때부터 히틀러는 군대와 같은 엄격하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조직을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전국들이 부과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완전히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표 한 장을 사는데 수백만 마르크가 필요했고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이 수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틀러는 우연히 작은 정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합류한 정당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극우 단체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맥주 홀이었는데 이곳은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죠. 기존의 정치인들이 주로 귀족이나 재벌 같은 기득권층을 상대로 활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일반 대중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선동에 더욱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전쟁 패배로 인한 좌절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에게 히틀러의 연설은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조직이 바로 나치당이었던 것이죠.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이념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핵심이었고 어느 국가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따라서 독일인 노동자와 유대인 노동자는 같은 계급으로서 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국가와 인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게르만족과 유대인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느냐는 논리였죠. 이런 사고방식을 뒷받침해준 것이 당시 유행하던 우생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우생학에서는 인간의 유전자에 우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번성시키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제거해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게르만족이 최우수 민족이며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유대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을까요? 독일에는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가 많지 않았던 반면 유대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당시 서양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 국적이 다른 것과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중세시대부터 형성된 편견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한 민족이라는 종교적 편견이 있었고 또한 일반적인 직업에서 배제되어 주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던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분노를 쏟아낼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독일에게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를 통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식민지가 없던 독일은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각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은 기존의 온건한 민주정당 대신 극단적인 정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공산당과 나치당이었죠. 부유층과 귀족들은 공산당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고 거리에서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나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기득권층의 후원을 받은 나치당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제1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까지 가져간 셈이었죠. 이후 히틀러는 유대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각종 법령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무원 중 유대인들을 모두 해고하고 각종 전문직에서도 배제시켰죠. 이때 상황을 파악하고 독일을 떠난 유대인들은 생존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참혹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후 경제 정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규모 군비 확장과 공공 토목 사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군대 규모를 키우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건설업 일자리도 크게 늘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1933년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였던 독일이 1936년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극적인 경제 회복은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를 구세주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이전까지 눈치를 봐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고 독일인들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대전에서 독일은 초기에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폴란드를 순식간에 점령한 데 이어 프랑스마저 단 6주 만에 항복시켜버렸죠. 이런 승리들을 목격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진정한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히틀러가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자신이 독일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으며 강대국들을 무릎 꿇렸으니 자신이야말로 선택받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도덕과 윤리는 자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단순히 탄압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용소를 건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스실에서 죽이거나 굶어 죽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전쟁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반 독일 국민들이 이런 만행을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연전연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하는 일이니 분명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히틀러의 운은 1941년 소련 침공과 함께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을 기습 공격했지만 스탈린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던 것이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의 국력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부터는 영국, 미국, 소련의 삼각동맹에 포위되어 수세에 몰리게 되었죠. 1945년 4월 말 연합군이 베를린까지 진격해오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진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목숨까지는 빼앗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히틀러는 달랐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이었기 때문에 항복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그가 내린 마지막 명령은 그의 비뚤어진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일의 모든 산업시설과 도시를 파괴하라는 지시였던 것이죠.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강한 민족은 살아남고 약한 민족은 사라져야 하는데 독일 민족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약한 민족임이 증명된 것이니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명령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어 냉전 체제 하에서 재건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인들이 이 참혹한 경험을 통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영웅을 찾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웅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이런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